네, 여러분 응급처치학개론 시험 치르느라 너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4년 응급처치학개론 제가 기출 분석한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2024년과 2023년의 비교입니다. 자, 총론 열문항 각각 열문항씩 23년, 24년 각각 25%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나왔어요. 자, 강론은요. 2023년에는 30문항이 75%였는데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험지 보고 좀 당황하셨죠? 근데 저도 답 안 보고 시험지 보다가 저도 당황했습니다. 강론에서 사실 26문항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65%였고 나머지 이게 노란 건 뭐예요? 범위 외에 즉 출제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출제 범위에서 응급구조과 전공책에서도요. 아주 기본 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심화 전공책이 있다고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응급처치학 전공이랑 전문 응급처치학 전공책이 있는데 시험 출제 범위가 이 전문 응급처치학 책의 범위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 책 외의 내용에서 네 문제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범위의 내문항을 잘 푸신 분들이 이번에 고득점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출제 범위별, 영역별로 어디서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 다음에 어느 문헌을 근거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총론에서 응급구조사의 안녕 두 문제 나왔고요. 자, 응급구조학과 개론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적 책임에서는 총 4문제가 나왔고요. 응급구조학과 개론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에서 문제가 나왔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는 단 한 톨의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학자 하나 알게 됐죠? 이더슨 나왔는데 응급구조학과 개론책에서 그 윤리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생명윤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 파트에서 3장 더 넘어가면 마지막 귀퉁이에 이더슨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신 그 이더슨도 응급구조학과 개론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 이송 및 구급차 운용에서는 특수상황 전문 응급처치학에서 이제 구조 순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구급차의 운용. 자, 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관한 거라 생각하시지만 구급차의 기조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에 관한 규칙에서 나왔습니다. 규칙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량재난에서 재난관리에서 이제 특수상황 전문 응급처치학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는 바벨 효과 나왔었죠. 바벨 효과. 얘는 특수상황 전문 응급처치학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재난을 한다고 했을 때의 가장 기본 개념으로 잡고 가는 개념들이에요. 자, 강론은요. 심장정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임박한 심정지 역시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문제 출제했습니다. 관상동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우심실 심근경색 나왔었죠. 그거는 이제 내과 전문 응급처치학에 어떻게 환자에게 접근해야 되는지 처치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 책에서도 관상동맥 증후군과 관련돼서 2문제 나왔어요. 완전 병원 베이스의 문제가 나왔죠. 전문 소아소생술은 이제 신생아 소생술, 소아소생술이 나왔고요.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과 전문 소생술에 있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전문 외상처치술은요. 자, 화상, 출혈 및 쇼크, 근구격계 손상, 두경부 척추 손상, 환경 응급 이렇게 해서 전문 외상 응급처치학 책에 있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내과 응급은요. 놀랍게도 4개밖에 안 나왔어요. 내과 응급이 생각보다 문제 비중이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 1개, 소화기계 1개, 중독질환서 내과 전문 응급처치학계에 모두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강론에서 이제 특수응급에서는요. 지난 2023년에 소아 산부인과 나왔죠. 싹 다 안 나오고 저는 이거 CBRN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테러나 이런 데 되게 안전한 나라고 아직 이슈화가 전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물 테러 정도만 우리나라 그 재난 응급의료 지침에 나오는 정도만 좀 거론하겠지 했더니 세상에 간과하고 안 다뤘던 테러에 대한 CBRN에 대한 특수 상황 전문 응급처치학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스포제.
자, 그럼 출제 범위 외에 뭐가 나왔느냐? 흡인. 흡인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푸실 때 어땠어요? 네. 저는 응급구조과 간호하고 두 개 다 했잖아요. 그때 내가 석션 술기했을 때 어떻게 했었지? 하고 생각하면서 했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기본 간호 가르쳤을 때 내가 어떻게 가르쳤었지? 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어요. 산소통 사용 시간. 요거 전문 응급처치학 책엔 안 나와 있어요. 응급환자 관리학이나 기본 일반 응급처치학 요런 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주막과 CT 판독하는 거. CT 사진 보고 놀라셨죠, 여러분? 네. 지주막과 CT. 그다음에 스스 가무시병. 그 내과 응급에서 감염병에 스스 가무시병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스 가무시병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론은 법정 감염병의 A급 감염병들 각 특징을 매칭해서 다음번 시험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 2024년 응급처치학개론 각각 비교를 해보면요. 총론의 전체 문제수에는 별 변동이 없었어요. 다만 응급의료 체계에서 문항이 2024년에는 한 문항이 더 추가되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2023년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환자 이송 및 구급차 운용에서는 2문제, 작년에는 이어서 3문제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빠진 상태고 재난관리 및 특수재난, 그래서 대량재난에서는 2문제씩, 재난 파트에서는 동일하게 출제됐습니다. 자, 강론을 보게 되면은요. 전문심장소생술의 경우 2023년에는 9문제였지만 2024년에는 11문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두 개 다 동일한 건요. 전체 출제 범위 중에서 전문심장소생술의 출제 범위 비율이 2023년이든 2024년이든 둘 다 동일하게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병원 전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위급하게 보는 게 뭐예요? 심장정지. 심장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즉 ACLS에 능통한 사람들을 뽑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문소아 소생술 보면요. 지난번에는 이제 소아에서만 2문제가 났어요. 작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첫 시험은 2024년 준비할 때 신생아 안 봐도 된다. 거기 잘 안 낼 거다.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안 낸다. 그리고 2024년 준비할 때 뭐라 했어요? 이제는 신생아 소생술도 봐야 된다. 여기서 문제 출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에 신생아 소생술에 문제 하나 추가돼서 3문제 나왔고요. 자, 전문 외상 처치술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문항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7문항으로 그 비중이 줄었습니다. 자, 뇌과 응급은요. 딱 보시기만 해도 작년에도 2024년에 전반적으로 각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면 자, 이번에는 정말 놀랍게도요. 신경계 소화기계 중독 질환, 그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 외이지만 그래도 묘사 연관성 있는 스스 가무시 감염병 크게 넓게 보자면 5문제 정도. 자, 그래서 4문제. 작년에 7문제에서 4문제로 확 줄었습니다. 네, 특수응급에서는요. 작년에 2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뭐예요? 딱 1문제 나왔어요. 1문제. 그것도 테러에 대한 대응 CBRN에서 나왔고요. 자, 출제 범위 외에서 10%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한 점이 뭐냐면요. 보통은 첫 시험이 개최되고 나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대부분 거기에서 나오는 출제 분야의 비율을 그 다음 시험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가져와서 문제를 내는데 응급처치학개론은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거 출제할 때마다 이 2024년 응급처치학개론에서 냈던 문제 비중을 생각하면서 문항을 수를 조절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즉 2023년, 2024년의 결과로서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출제 분야의 비중을 봤을 때는 전문 심장소생술이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낸다. 그 다음이 외상이다. 전문 외상 파트고 나머지는 심사위원회 다르게 말하면 그게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요. 전체적 난이도는 상입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렸죠. 저도 문제
답 안 보고 문제 풀었는데 2문제 틀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난이도 상에 8문항 들어있었고요. 퍼센트는 20%입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제가 이제 상이라고 했냐면 이 기준은 이제 제 커리큘럼을 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병원 안에서 들어가는 병원 베이스에서 뭐 약물 처치까지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병원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해서 그게 깊게 나오지 않고 알고리즘에 나와 있는 정도에서 끝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 베이스에서 사용하게 되는 접목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난이도 상에 돼 있었고요. 스스가무시과 같이 전문 응급처치학 그 전공체에서 다루고지 않았던 분야에서 나온 것들,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누구나 봐가지고 당황할 수 있는 이더스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 상이었고요. 난이도 중은요 15문항이었고 37.5%, 난이도 하는 17문항이어서 4.2가 아니라 이제 42.5%의 출제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돼요. 상중하 골고루 다 나누어져 있고요. 특히 요 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킬러 문항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죠. 작년보다는 출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번 거는요. 점수만 봐도 대략적으로 변별도가 확실하게 갖춰졌어요. 작년에는 너무 쉬웠고요. 올해는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시험은요.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어렵게 내지 이 여기 밑으로는 저는 안 내릴 거라고 봅니다. 자, 문항 유형 분석을 보면요. 긍정형 문항은 36문항, 90%고요. 부정형 문항은 4문항, 10%예요. 부정형 문항의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우연히 답을 맞출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다 최소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긍정형 문항의 비중이 엄청 높았던 시험입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사례 기반 문항이요. 강론에서 사실상 거의 절반이 사례로 계속 문제를 줬어요. 단편적인 지식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례 기반 문항으로 물어보는 게 15문항, 37.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형 문항. 이 환자 해줘야 될 처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 해결형. 야, 이 환자 이런 문제 있어. 너 그래서 어떤 처치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이 10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형 문항이 4문항, 한 10% 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이 두 개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시험의 목적에 매우 충실하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편적 지식만 알고 있고 책으로만 본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 임상 경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응급의료와 관련한 지식이 풍부하고 또한 어떤 환자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 환자에게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야. 그런 사람만 합격하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충분히 아주 100%를 넘어서서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력 문항을 잘 푸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거를 환자 때 그만큼 잘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처치도 중요한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이프 트리트리 컨디션인지를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지금 몸에 이멀전시 상황으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멀전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심텀과 사인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간호학에서는 어세스먼트, 평가라고 얘기하죠. 또는 사정이라고 얘기하죠. 어세스먼트가 잘 돼야 우리가 인터벤션 또는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어요. 해석형 문항들이 바로 그겁니다. 너네 환자 이런 심텀이나 사인 보이는데 뭔지 알 수 있어? 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학 개론이 이번에 출제 의도는 그겁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몇 달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못해. 고득점 못 맞아. 응급처치학 개론에서 소방 구급대원이 되고 싶고 응급처치학과에서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몇 달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온 사람들과 동시에 응급의료하고 관련된 쉽게 말하면 응급실, 응급의료,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임상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만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주 크게 반영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응급처치학개론 준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응급구조과 전공서적 있잖아요. 전문 응급처치학 서적들. 전반적인 포괄적 이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 소위 말해서 뭐예요? 지엽적으로 낸 거 맞아요.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공부량도 많은데 이 안에서 벌써 2차 시험부터 지엽적으로 냈어요. 다른 공무원 시험과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무원 시험들은요. 특히 보건 직종은 간호사 쪽은 더 하죠. 이 시험 횟수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엽적으로 바뀌고 정보가 많이 쌓이니까 변별도를 갖추려고 막 되게 이상한 데서 낸단 말이죠. 근데 응급처치학계는요. 벌써 이게 2회 시험밖에 안 됐는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구조과 전공서적에 대한 포괄적 이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0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학습하는 해야 되고요. 문제에서 다 보셨죠? 2022년 응급처치학개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까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심폐소생술과 심장소생술이 유럽과 미국에서의 나오는 이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접목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까지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쪽에 좀 이따 볼 건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형성 심실빈맥인데 이거 맥박 있으니까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 아니야? 한쪽에서 뭐예요? 그 언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이야? 재세동해야 돼? 라는 의견이 분분했죠. 자, 각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 범위가 매우 많이 확대되었죠. 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응급처치학개론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고득점에 가려면 약간 운도 따라줘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의료 지식, 그러니까 응급구조학과 관련된 전공 지식 외에 더 포괄적인 의료 지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날은 옷땡큐 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다방면으로 문제풀이가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의료 전반에 확대되는 이 지식을 내가 계속 한 번씩은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좀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범위 확대해서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원하시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응급구조사의 국시 기출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상당히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과 기출문제 풀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지식을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2024년 응급처치학개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풀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환자를 올바르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답은 뭐예요? 네, 바로 1번에 있었죠. 허리 근육을 이용해 들어 올린다. 허리 근육이 아니라 무슨 근육?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야 되죠. 자, 그다음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로 오른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한다. 특정 사건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과 징후 사건을 경험한 이후 수개월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자, 답은 뭘까요? 네, 지연 스트레스 반응이죠. 외상후 스트레스와 지연 스트레스 반응은 동일어입니다. 자, 축적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3번. 환자의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할 때 구급대원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제 기본서랑 빗줄의 재구성에서도 다뤘었죠. 자, 뭐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유가족 대표에게 사망 사실을 전하는 거 맞고요. 자신을 소개하고 주관적인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적절한 표정과 몸짓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가 맞아요. 근데 2번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으로 사망 사실을 전한다. 한국인 정서상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요. 사망 선언을 할 때는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야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책에 죽음이란 직접적인 단어로 사망 사실을 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4번 12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염관리 대책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 유독물 및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요? 네,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에 관한 규칙상 구급차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머리가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자, 보면은 특수구급차의 띠 색깔은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2번, 1번 구급차에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응급출동이라 표시한다. 3번, 구급차의 좌우 면적 한 면 이상의 구급차 운영 기간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4번, 구급차 전후 좌우 면의 중앙 부위 너비는 5cm 이상 10cm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해야 한다. 자, 읽으시면서 좀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저도 보면서 아, 이거 2번이랑 4번 헷갈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압축 이론 때 요약 강의할 때 이론 요약 강의할 때 얘기했었죠.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가 어때요? 표시하는 글자가 다르다. 자, 그래서 일반 구급차는 뭐예요? 붉은색이나 녹색으로 환자 이송 또는 환자 후송으로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응급출동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특수 구급차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6번 12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대통령 특수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 현장 등의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로 옳은 것은 요거 문제 보시면서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구급대 선발 시험에 굳이 이거 구조대 조직을 넣었어야 됐나? 예. 이미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다 피해서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 강사들이 여기에서 좀 나오겠다라고 서로가 여러 개 중복한 부분들은 다 피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특수 구조대죠. 그다음에 7번 구조 8단계 중 기본 원칙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요거들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데 어떻게 환자한테 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현장의 안전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화재 차량에 어때요? 불은 안 났어요. 그 차도 멈춰 있어요. 주변에 누군가 차가 오면서 차를 부딪히거나 2차 사고를 낼 확률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현장이 안전되고 나면 구급대는 환자한테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봤는데 맥박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출혈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건 좀 빨리 지혈해줘야겠어. 그러면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고 구조되기 전에 구급대가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은 처치하고 난 다음에 구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안전 응급처치, 장애물 제거 및 구출, 그 다음에 이송 준비 이 순서가 맞아요. 응급구조과 전공책에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착 및 현장 평가, 위험 통제하고 환자 접근하고 환자 처치하고 장애물 제거하고 환자 로프로 고정시켜서 구출 및 이송을 한다. 이렇게 단계 절차가 명확하게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구급대원들은요.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구조대가 구출해오고 나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일단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는 해주고 그 다음에 구출을 하는 걸로 순서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8번 논란의 문제죠. 이서순의 간편 윤리성 테스트 중 환자가 해당 응급처치를 원할 것인지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테스트로 옳은 것은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개념이 들어왔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은 공평성입니다. 응급처치학 개론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화 기준도 있는데요. 응급의료 제공자가 해당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를 모두 유사한 상황에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걸 일반화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보편 타당성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상호 타당성은 응급의료 제공자의 행동이나 판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당화 또는 변론할 수 있는지 묻는 테스트예요. 자, 9번 견인부목을 적용할 수 있는 손상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견인부목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질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견인부목은 유일하게 뭐예요? 허벅지뼈, 몸통골절, 뭐 넙다리뼈, 몸통골절, 그다음에 피모랑 셰프트, 프랙처에서만 유일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0번 흡인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흡인기는 고정용과 휴대용이 있다. 그래서 고정용은 병원 벽에 붙여놓고 쓰고 있죠. 그리고 휴대용 석션기도 있어요. 그리고 성인 소아 영하에 따라 흡인 압력을 재조정한다. 맞죠? 각각 압력의 수치가 다르니까요. 자, 하부기도의 이물질을 흡인시키기 위해 톤실 팁을 사용한다. 톤실 팁. 톤실 팁이 뭔지 몰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톤실 팁. 톤실. 어디야? 편도까지만 간다는 얘기예요. 편도는 상부기도죠? 하부기도 이물질 꺼낼 수 있을까요? 못 꺼내죠.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을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흡인기 사용자 흡인 튜브를 막아 압력계 음압이 300 이상 올라간지 확인한다. 우리 처음에 흡인기 딱 연 다음에 뭐예요? 앞에 막아가지고 이 바늘 게이지가 위로 쭉 올라가는지 확인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구급차에서 환자에게 산소를 분당 5리터로 제공할 때 다음 조건에서 산소통 사용 시간의 계산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산소통 상수에서 1.5, 6, 그다음에 압력 1000 사이.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요 공식대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249.6분 나옵니다. 즉 4시간 10분 되죠. 12번 스타트 분류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 혼자 걷거나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호흡 맥박 의식에는 문제가 없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색으로 옳은 것은 자, 전체 시험의 난이도는 4개였는데 이 스타트는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호흡수 얼마, 맥박수 얼마 막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굉장히 쉽게 냈어요. 자, 스타트의 기본은 뭐예요? 자, 걸어보세요. 다 걸어 나오면 뭐예요? 다 비응급, 녹색 처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가에서 긴급, 빨간색, 응급, 황색, 그 다음에 지연, 회색으로 또는 흑색으로 처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호흡맥박 의식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황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난 상황에서 통신량의 폭증으로 발생하는 통신 부재 상황을 일컫는 요소로 옳은 것은 자, 뭐예요? 답은 바벨 효과죠.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신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 신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다 다른 언어를 쓰도록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 통신량의 폭증이나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고유 코드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바벨 효과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14번 60대 심장지 환자가 발생하여 구급대가 출동하였다. 의료 지도하에 전문 수생 수준 제세동 가능 리듬이 확인되어 첫 제세동을 시행하였다. 즉시 시행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자, 요거 볼까요? 제세동 딱 쳤어요. 그러는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네, 가슴 압박이죠. 15번 20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한 후 환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건 제가 강의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기관 내 튜브가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ACLS의 시작이고 가슴 압박은 어떻게 된다? 중단 없이 분당 100회로 하면서 인공호흡은 분당 10회로 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16번 심장정지 환자의 소생 후 뇌 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로 옳은 것은 자, 어떤 게 올까요?
3번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을 30에서 45mmHg로 유지한다. 정상을 유지한다 라고 했고요. 동맥혈 pH 7.0 이하는 뭐예요? 산증이라서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평균 동맥압은 60이 아니라 얼마예요? 65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신경안정제와 근이완제를 최대 용량을 투여한다? 위험하죠. 환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처치죠. 자,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17번 50대 남자의 심전도이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맥박은 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그래서 맥박 있네. 심실빈맥이다. 그래서 다 어디 많이 갔어요? 죄송해요. 맥박이 있네. 심실빈맥이네. 맥박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맥박 있으면 뭐? 맥박 있는 빈맥은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 그래서 동기 심장율동 전환 시행을 많이 선택하셨는데요. 자, 3번, 4번에서 많이 헷갈린 이유가 그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불규칙 넓은 QRS는 지금처럼 봐봐요. 아래간격 불규칙하고 QRS 넓잖아요. 사실상 토사대빵 모양이긴 한데 다형성 심실빈맥일 때는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을 120줄에서 200줄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바로 선택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잘 봐야 돼요. 그 문항에서 다 빼고 앞에 보면 뭐라 하냐면 만약에 그 뒷부분에 추가적인 내용 뭐냐면 QRS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세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QRS를 읽는 거는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QRS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QRS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계가 QRS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이렇게 세모 표시가 띵띵 나와요. 이렇게 띵띵띵 나와요. 그럼 얘가 나 지금 QRS 읽었어. 야, 나 동실성 심장조율 전환 할 준비 됐어. 자, 샥 버튼 눌러. 라면서 샥 버튼이 빨갛게 올라와요.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 주라고. 요 표시가 나와야 120줄에서 200줄 동시성 심장율동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다형성 심실빈맥 중에서 토사대밤 정도 나오면요. QRS 사실상 못 읽어요. 여러분 요게 QRS 같죠? 위에가 QRS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못 읽습니다. 그거 다 떠나서 그래서 결론은 얘가 QRS를 읽고 있다 이 표시가 위에 있어요? 없죠. 그럼 못한다는 얘기예요.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 그래서 재세동을 해야 하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아하에서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죠. 이럴 때는 재세동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 책에서 아하랑 중복되는 게 뭐냐? 그 책에서는요 120에서 200줄 동시성 심장율동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또는 재세동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중복되는 건 뭐예요? 재세동이에요. 그래서 결론 답으로는 재세동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문헌 간의 충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조금 까다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런 문제 냈어요. 3번과 4번을 동시에 문제를 답안이 넣지 않아요. 너무 많은 혼선을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문제를 조금만 잘못 내도 중복당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 두 개는 같이 답안에 안 넣어요. 근데 이번에 답안에 다 같이 넣었어요. 그렇다니 뭐예요? 일부러 헷갈리라고. 즉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도록 장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이에요. 자, 18번. 다음 환자에게 이송 중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처치로 옳은 것은 70대 남자가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119에 신고하여 출동하였다. 환자 이송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의식은 뚜렷하며 협조적이고 심전도는 다음과 같다. 자, 심전도는 뭐예요? PSVT죠? 자, PSVT입니다. 자, 이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발살발을 먼저 하게 되죠. 자, 목동맥 마사지, 팽대 마사지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강조했죠. 몇 살이에요? 환자. 70대예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65세 이상에게는 하지 않는다. 이거는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 책뿐만 아니라 내과 응급처치학제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랬다가는 무수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은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색전을 떨어뜨려서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살발 수기가 답이 되고요. 1번과 1번도 미주신경 수기 다 나와 있잖아요. 하시는데요. 구역반사 유도는 일부러 악 하는 건데 어때요? 너무 얼굴에 많은 환자에게 너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자, 안구 압박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눈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권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할 처치로 옳은 것은 그래서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는 50대 여자 환자의 심전도이다. 환자가 의식은 저하되어 있으며 호흡은 분당 30회, 맥박은 분당 170회, 혈압은 70에 50, 발한 등의 증상을 보인다. 자, 뭐예요?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는 여자인데요. 의식이 저하되었대요.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이 빨라져 있죠. 혈압 떨어져 있어요. 뭐예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심전도를 보면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빈맥 환자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동기 심장 율동 전환입니다. 그래서 얘는 불규칙 좁은 QRS 빈맥이에요. 요 심전도 리듬 제 기본서에 똑같이 나왔죠. 여기 보면 약간 델타파가 있는데요. WPW 신드롬인데 얘가 심실성 빈맥으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WPW 신드롬 아니야 하고 약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프로케나마이드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얘기하죠. 빈맥에서 항부종 배제는 언제 써요? 혈력학적으로 안정돼 있을 때. 불안정하면 즉시 뭐한다? 동기 심장 율동 전환을 시행해야 됩니다. 19번. 40대 남자가 흉통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의 12 유도 및 우측 가슴 유도 심전도는 다음과 같다. 현재 환자의 혈압이 80에 60으로 측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제가 요거랑 아주 거의 90% 동일한 문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했었죠. 자, 그때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심실 경색을 판독하는데 되게 다들 좀 힘들어해서 리버스 유도 V4에 리버스 유도를 주고선 거기서 ST 엘리베이션 있으면 이건 무조건 우심실 심근경색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심실 심근경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발적인 심근경색 응급처치와는 좀 다르다. 먼저 해줘야 될 건 뭐냐? 전부와 증가를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니트로글리세린 혐의 투여. 니트로글리세린 혐의 투여는 어떻게 해요? 시스톨릭 90. 미반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자 혈압 80에 60이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50대 남자가 의식자와 함께 호흡 분당 12회, 맥박 분당 45회, 혈압은 80에 40이고 심전도가 다음과 같을 때 필요한 처치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심전도 딱 보면은 뭐예요? 지금 P는 P대로 나오고 QRS는 QRS대로 나오는 3도 방실 차단인 거죠. 그래서 완전 방실 차단입니다. 완전 방실 차단이 있을 때 의식자 있어요. 그 혈압도 낮아요. 몰라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해요. 자,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바로 뭐 해야 돼요? 경피, 심장, 박동, 조율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50대 남자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혈력학 감시 중에 수축기 혈압 85, 폐모세혈관 쇠기압 20, 심박출 개수 17이다. 1.7이다. 이때 필요한 처치로 옳은 것은 이게 캘립스 분류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 베이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는 폐모세혈관 쇠기압 측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요즘 병원에서도 수양간접 카테터 잘 안 나와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돼서 수양간접 카테터 넣는 게 되게 위험한 술기거든요. 그 술기를 이제 슬슬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설마 이거 내겠어? 안 내겠지 하고 저도 간과했는데 진짜 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병원적 응급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응급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구나. 특히 어느 파트? 전문심장소생술요. 전문심장소생술만큼은 병원 전의 응급 상황뿐만이 아니라 병원 내의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식까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떤 사람 뽑고 싶다는 거예요? 응급실, 응급의료에 대한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뽑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의도가 아주 볼 수 있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야? 폐 모세혈관 세기압 20이면은 18이 정상이니까 올라가 있고요. 심박 출량 계수는 2.2가 정상이거든요. 내려가 있어요. 즉, 심박 출량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모르겠어요. 혈압도 떨어져 있다. 혈압은 85예요. 그래서 심박 출량도 올려주면서 혈압도 수축시킬 수 있는 거. 뭐예요? 답은 1번. 심장 수축력 감소로 도파민을 투여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심근경색 환자에서 관상동맥 중지술의 적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상동맥 중지술에서 더 깊게 더 심화돼서 물어본 거죠. 이것도 22번의 문제의 출제 의도와 동일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경증의 좌심실 부전 및 폐부종이 있는 경우, 2번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성 쇼크가 발생한 경우, 3번 제관류 요법에 적용이 되지만 혈전 용해제 투여 금기인 경우, 4번 흉통 발생 시간부터 12시간 이내에 내원한 ST 분자 상승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 답은요? 네, 1번입니다. 이 외에도요. 2번, 3번, 4번 외에도 킬립스 클래스의 3번, 4번인 경우, 그 다음에 도트 발루닝 타임이 90분 이내로 유지되는 의료기관으로 내원한 제관류 요법 대상자가 관상동맥 중재술의 적응증이 됩니다. 24번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흉통을 줄이기 위해 니트로글리센을 투여하려고 한다. 투여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로 옳은 것은 네, 저랑 문제풀이 몇 번 연습해봤죠? 자, 뭐예요? 네, 수축기혈압 100 환자가 수축기혈압 90이 넘었기 때문에 이 환자가 NTG를 줄 수 있죠. 25번 1시간 전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양압항기를 30초 이상 시행했는데도 심장박동수가 분당 40회이다. 이때 권장되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로 옳은 것은 자, 저 처음에 이렇게 3문장만 보고 요거 요대로 이제 알고리즘대로 가면은 많이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알고리즘대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처치도 무엇인가 이렇게 봤으면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가는데 자, 결론은 뭐예요? 태어난 신생아에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몇 대면? 3대 1이죠.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하의 문제입니다. 자, 26번. 의식이 있는 새우 10개월 영아가 이물로 인한 기도폐쇄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뭐겠어요? 등 두드리기 5회 후 가슴 밀어내기 5회 실시가 됩니다. 27번. 체중 20kg 7세 소아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몇 번이 올라요? 심실세동 시 첫 번째 제세동 에너지는 뭐예요? kg당 2줄이니까 40줄이죠. 자,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 속도여야 되고 가슴의 앞뒤의 두께는 5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돼야 되고 1인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는 몇이에요? 30대 2. 자, 15대 2는 언제예요? 2인 소생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28번 체중이 60kg 남자가 끓는 물을 쏟아 오른팔 전체에 3도, 가슴과 복부 전체에 2도 열화상을 입었다. 첫 1시간 동안 투여해야 할 수행량은 자, 그래서 파크랜드 공식으로 나오면 이게 2를 곱해야 되냐 4를 곱해야 되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냐면 해경 기출을 봤을 때 그냥 파크랜드 공식을 적용하시오 했더니 답이 중복 답안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분명히 정확하게 몇을 곱해라. 정확한 수치를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후의 법칙을 적용하고 kg당 4ml로 계산한다. 그래서 즉 뭐예요? 파크랜드 공식으로 계산해라. 우리가 알고는 2 곱한 건 수정된 파크랜드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팔 전체의 3도니까 얘 화상법이 9%. 가슴 어때요? 전체니까 9%, 복부 전체도 9%. 합이 얼마? 27% 화상 범위가 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60 곱하기 27 곱하기 4는 6,480이고요. 자, 이 중에 절반을 8시간 동안 투여하니까 6,480 나누기 2 나누기 8 하면 405 나옵니다. 자, 29번.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은 환자의 시나리오다. 다음 환자에게 의심되는 골절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게 해석형 문항이에요. 자, 손목뼈 다 골절됐어요. 자, 뭐예요? 슈가통 스프린트 돼야 되는 거? 네, 꼴레스 프랙처죠. 30번 20대 남자가 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지면서 넙다리뼈가 골절되었다.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을 때 출혈 단계로 오른 것은
자, 요거 요약 강의 때 말했습니다. 자, 1단계, 2단계까지는 어떻게 된다? 혈압이 유지가 된다. 대신에 어떤 차이가 있다? 맥압의 차이가 있다. 자,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혈압이 낮아졌어요. 자, 그럼 몇 단계? 네, 3단계가 되겠습니다. 32번 40대 여자가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과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뇌 CT 영상이 다음과 같을 때 진단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전형적인 CT죠. SH. 불가사리 모양이 혈액으로 찼죠. 네, 원래 정상 사람은 요 모양 있잖아요. 여기가 검정색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하얗게 되면은 지주막하 뇌출혈입니다. 자, 응급실에 임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SH네 쉽다 하고 하셨겠지만 그 외에 분야생들은 신경과나 뭐 NICU 이런 신경계 쪽 중환자실 있던 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임상 분야에서는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3번 뇌압 상승 시 나타나는 혈압 증가, 맥압 감소, 불규칙적 호흡을 일컫는 용어 뭐예요? 네, 쿠싱 3징후죠. 34번 20대 여자가 바닷가에서 수영 중 다리 부위를 해파리에 쏘여 종아리 여러 군데에 발적이 있고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상처 부위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해파리 쏘였어요. 바다 해양 생물에 쏘였을 때 쓸 수 있는 물 뭐 있어요? 네, 바닷물 또는 뭐다? 생리식염수. 자, 담수, 즉 저장성 용액. 저장성 용액은 자포를 자극시켜서 독을 더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담수에 해당되는 건 뭐 있어요? 소금기 없는 물 다 해당돼요. 생수, 수돗물, 증류수 다 해당이 됩니다. 35번 감압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병원전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1번 환자의 호흡이 용이하도록 반자의 자세로 산소를 공급한다. 2번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마시게 한다. 3번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농도 저유량 산소를 공급한다. 4번 환자를 항공 이송할 경우 기내 압력은 수중의 압력과 비슷하도록 가장 높은 고도를 유지한다. 답은요?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는 다 대부분 MPO 시키니까 2번을 보고 어떻게 해요? 먹여도 돼? 먹이는 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제꼈을 확률이 높아요. 속어로 하고 다른 답안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응급구조학과 전공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환자의 호흡이 영위하도록 반자의 자세가 아니라 뭐예요? 네, 앙화의 자세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기세척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농도가 아니라 뭐예요? 고농도 산소를 줘야 되죠. 그다음에 환자를 이송할 때 항공기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낮은 고도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36번 다음 환자에서 시행할 처치로 옳은 것은 10대 후반 여학생이 5시간에서 6시간 타이레놀 21를 과다 복용하였다고 한다. 약봉지에 알이 500mg에 적혀 있어 복용량이 총 10.5g 정도로 추정된다. 여러분 그래도 친절하게 총량을 계산해 줬어요. 좀 더 꼬으려고 했으면 이거 총량 없이 그냥 한 알에 500mg인 아세트아미노펜 21을 복용하였다만 줄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 아세트아미노펜은요. 7.5g 이상 먹으면 독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 환자 그래서 뭐예요? 아세트아미노펜의 기량제 N아세틸시스테인이 되겠죠. 자, 구토를 유도하여 약물 제거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죠. 독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자의 경과를 관찰한다. 독성이 발생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간부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약을 써줘야겠죠. 자, 위세척으로 약물을 제거하고 흡착제의 활성탄을 투여한다. 자, 위세척을 하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위에 약물이 남아있어야 물리적으로 뺄 수 있다. 위가 다 비워지고 나서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시간은 몇 시간이다? 1시간 이내 해야 된다. 과량 복용하고 1시간 이내에만 위세척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몇 시간 됐어요? 5시간에서 6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위세척할 수 없습니다. 37번 구급대원이 60대 환자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의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호흡 18에 맥박 90회, 혈압은 100에 60, 체온은 38.1도, 구토 황달 있고 우상복부, RUQ에 국한된 통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RUQ에 있는 장기를 찾으면 되겠죠.
답은 뭐예요? 담관염입니다. 나름 좀 약간 꼬운 문제예요. 왜냐면 담관염은요. 내과 응급처치학책에 없는 질환이야. 담낭염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헷갈리라고 담낭염 대신에 담관염으로 했죠. 머피 사인 빼고는 둘 다 나타내는 증상이 동일하거든요. 자, 38번.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 저도 이 문제 보고서 그 뭐야? 이거를 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문제죠. 자, 60대 남자가 일주일 전에 소량의 가래, 고열, 전신 근육통이 발생하여 몸살 감기로 생각하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 내원하였다. 청진상 호흡은 정상이고 복부 검진에서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나 전흉부에 발진이 있고 겨드랑이에 사진과 같은 병변이 있다. 자, 요런 병변. 뭐예요? 진드기가 물은 자국. 거기에 가피가 생긴 거, 즉 스스 가무시 병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39번 화학물질 중 수포작용제에 노출된 환자에게 즉시 시행해야 할 처치는, 자, 수포작용제는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수포를 발생시키고 손상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먼저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오염 제거입니다. 40번 화재 현장의 밀폐 공간에 있던 환자가 독성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하여 시아나물 중독되었을 때 투여해야 하는 약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아나물에 중독됐어요. 화재 현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일산화탄소 중독과 시아나물 중독이 함께 동반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동반돼 있으면 뭐 줘야 돼요? 히드로소코발라민 또는 수산화코발라민이라고도 얘기하죠. 수산화코발라민을 투여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2024년 응급처치학 개론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2025년에 응급처치학 개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다시 준비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